어떤 물건을 구입할 능력만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를 말하며 자, 이제 157쪽에 보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목에서 가장 중심점이 되는 건 인력이에요. 자, 소매 인력 법칙에서 인력이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한자로 잡아당길인 힘력이 되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끌어당기고 잡아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이 대목이 상업입지예요. 상업이 뭘까요? 장사하는 거죠. 그럼 장사할 때 누구를 끌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소비자, 손님, 고객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때 인력은 결국 고객 흡인력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레일리는 이런 주장을 펼쳤다는 거예요. 여기 A라는 상업도시와 B라는 상업도시가 있다고 할 때 그 두 개의 상업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 거주지역, 소비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구하고자 했던 학자가 바로 레일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상업도시가 소비지에 미치는 영향력, 이걸 상거래 영향력 또는 고객 흡인력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영향력의 크기는 그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말했던 게 누구다? 레일리입니다. 또한 이런 주장 내용의 바탕을 두고 레일리 공식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공식과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심화학습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지요. 자, 또한 더불어 레일리의 입장에서는 여기 A라는 상업도시와 B라는 상업도시가 있다고 할 때 각 상업도시의 상권의 경계가 되는 지점은 도시 규모가 작은 쪽에 인접하여 결정이 된다라고 주장을 펼쳤다는 거예요. 예컨대 A 도시의 크기가 B 도시의 크기보다 크다면 두 도시의 상권의 경계는 규모가 작은 쪽인 B 도시 쪽에 인접하여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도시 규모가 큰 쪽의 상권의 크기가 규모가 작은 쪽의 상권의 크기보다 크기 때문에 상권의 경계가 되는 지점은 규모가 작은 쪽에 인접하여 결정이 된다는 점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서 첫 번째 줄의 맨 오른쪽을 보면 소비지에 대하여 중심지가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그 중심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보면 두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은 중심의 크기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말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상권의 경계는 저차 중심지, 즉 규모가 작은 쪽에 가까운 곳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공식을 이용한 계산은 심화학습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보시지 않아도 무방하겠고요. 자, 뒷장을 넘겨보시면 158쪽에 가로 4번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은요, 그 내용이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계산 문제로만 등장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계산 공식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공식을 보면 A 도시로부터 분기점까지의 거리는 1 플러스 루트 A 도시 인구 또는 면적분의 B 도시 인구 또는 면적 그리고 분자값은 A, B 도시 간 거리다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식을 처음 접하게 되면 그냥 나누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공식 속에 루트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상당히 겁을 먹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 우리 시험의 루트 값은 루트 4와 루트 9밖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루트 4가 나왔을 때 루트가 없다고 보면 4는요 2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럼 2 곱하기 2는 2의 제곱인데 이때 제곱을 날리면 루트가 벗겨지기 때문에 2만 남게 된다는 거죠. 결론 루트 4는 2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루트 9면 역시 루트가 없다고 볼 때 9는 3 곱하기 3일 것이고 얘는 3의 제곱이죠. 제곱을 날리면 루트까지 벗겨지기 때문에 루트 9는 3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공식상 분모값은 1 플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험에 나오는 값은 2 아니면 3밖에 없기 때문에 1 플러스 2 또는 1 플러스 3이 되기 때문에 분모값은 무조건 3 아니면 4로 고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주어진 조건 중에 거리가 15km가 나왔다면 이건 분모값이 4가 아닌 3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3으로 15를 나눌 때는 정답이 5km가 나올 수 있겠죠. 반면에 거리가 16km가 나왔다면 이건 분모가 3이 아닌 4라는 뜻이기 때문에 4로 16을 나눠주시게 되면 4km가 정답이 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컨버스 문제가 나오면 분모는 3 아니면 4 둘 중에 하나라고 보고 주어진 조건 중에 거리만 나눠주게 되면 그 문제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바로 아래에 보면 확인 문제라고 했을 때 지금 쇼핑센터 A와 B가 있는데 쇼핑센터 간 거리가 8km라고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 분명히 제가 분모값은 3 아니면 4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거리가 8km라면 이건 분모가 4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4로 8을 나누면 2km가 답일 수가 있고 보기 5개 중에 2km는 2번에 등장하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컨버스 문제 나오면 괜히 루트 값 들어간다고 겁먹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기회의 땅일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아래 보면 가로 5번 넬슨의 소매 입지론인데 지금 첫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점포 입지와 관련된 8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넬슨의 8가지 원칙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넬슨은 소매 입지와 관련된 8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렇게만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8가지 원칙 중에서 유일하게 물어보는 건 바로 양립성입니다.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양립성 나오는데 의미를 보니까 인접 점포 간의 고객을 주고받는 현상을 말한다 라고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커피 가게와 설탕 가게가 인접 점포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느 날 곰돌이가 커피가 떨어져서 커피 가게에 커피를 사러 왔대요. 그럼 커피를 사고 나오다가 옆을 보니까 설탕 가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곰돌이 생각이 커피 사러 온 김에 설탕도 사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순간 커피 가게 고객인 곰돌이가 설탕 가게 고객으로 바뀌는 셈 아니냐 이 말이에요. 또 반면에 곰순이가 설탕을 사러 왔다가 이웃에는 커피 가게를 보고 이왕 온 김에 커피도 사 가야지 라고 이동한다면 결국 커피 가게와 설탕 가게는 서로 고객을 주고받게 되는 셈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넬슨은 양립성이라고 말했고 8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중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 가로 6번 후보의 입지효과 시간 법칙은 뭐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 단계가 있는데 이 부분도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순서, 단계 순서를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존 부지 분석, 도시 분석, 근린 지역 분석, 대상 근린 지역의 선정, 대상 부지의 선정 이 5단계를 앞 글자를 따시면 기도 근대대가 됩니다. 자, 매장용 부지 선정의 단계를 보게 되면 기도 근대대. 자, 어떻게 기억합니까? 기도했다. 근데 되지 않았다. 아시겠죠? 기도 근대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내용 물어보지 않아요. 순서만 기억하실 것. 그런 이유 때문에 뒷장에 보시면 기존 부지 분석부터 대상 부지의 선정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굳이 이 내용을 외울 것까지는 없고요. 그래도 교과서에 대한 예로서 한 번 정도 읽어만 보시면 충분한 대목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6번에 가능 매상고의 추계 방법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는 순위법, 재고기술법, 또 비율법, 또 그 중력모형, 회귀분석법, 또 유추법 등이 있거든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은 바로 유추법, 또 비율법, 또 중력 모형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비율법이 실제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그 비율법에서 아래에 보면 네모칸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박스 내용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그 박스를 내놓고 이게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 중 무슨 방법에, 무슨 법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물어볼 때 비율법이 정답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네모칸 박스의 그 내용 순서를 또 모두 기억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순서만 기억하실 것, 즉 거래 가능 지역의 획정,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 그 거래 가능 지역의 획정이란 말 자체가 비율법 말고는 다른 방법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거래 가능 지역의 획정이란 말 나오는 순간에 우린 비율법을 정답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박스 바로 위에 보면 가장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는 방법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율법이란 말이 나왔는데 문장 속에 객관적이다 이런 말은 등장할 수가 없겠죠. 또한 유추법이 있는데요. 유추법은 유사점포 또는 유사상점법이라고 또 말합니다. 이 방법은요, 유사점포의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여 대상점포의 가능 매상고를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점포와 비슷한 다른 점포의 매상고를 구해서 그 점포의 매상고를 유추하는 방법이 바로 유추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적인 예로요. 곰돌이가 100평짜리 슈퍼를 운영하고자 해요. 그럼 곰돌이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점은 가능 매상고, 즉 매출액이 얼마쯤 되는가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웃 동네 곰순이가 역시 100평짜리 슈퍼를 운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같은 슈퍼니까 업종이 같을 것이고 또 규모도 같을 것이고 이웃 동네니까 입지 조건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럴 때 곰돌이가 곰순이를 찾아가서 다달이 매출액이 얼마쯤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곰순이가 그 대중 없지만 뭐 다달이 약간 차이가 나지만 평균적으로 1억 정도의 매출액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면 곰돌이 입장에선 입지 조건도 비슷하고 규모나 업종이 동일한 점포의 매출액이 1억이라면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의 매출액 가능 매상고도 1억 정도 될 거라고 유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유추법 또는 유사상점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중력 모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중력 모형은 이론적인 매상고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론적이다 보니까 실제 매상고와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그 실제 매상고와의 차이는 수정 이미지 계수를 통해서
조정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 그 정도만 가볍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162쪽을 펴보시면 가로 6번에 중력 모형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세 번째 줄에 보면 실제 매상고와 이론적 매상고의 차이는 수정 이미지 계수에 의해 조정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 가볍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상업 입지로는 가볍게 끝낼 수가 있었고 이제 공업지 입지 선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공업지 입지 조건 나오는데 필요 없고요. 이번에 입지 인자를 보시면 원래 그 첫 번째 줄에 오른쪽 보면 하나하나의 비용 항목을 입지 단위라 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또 세 번째 줄에 비용 절약상의 이익을 입지 인자라 한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의미 정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런 입지 인자에는 여러 가지의 구분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집적 인자와 분산 인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 모일집, 집자가 나왔다는 건 한 곳에 모인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집적 인자라고 할 때는 여러 기업이나 또는 공장이 한 곳에 모임으로써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집적 인자가 되고요. 반대로 분산 인자는 여러 개의 기업이나 공장이 한 곳에 모이면 불리하기 때문에 여러 곳으로 흩어져야 유리한 경우를 분산 인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적인 예로요. 여기 A와 B와 C라는 기업체 또는 공장이 있더래요. 그런데 각 회사별로 만들어내는 상품은 다르지만 원료는 동일하다고 가정해 본다면 같은 원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A부터 C까지 회사별로, 업체별로 따로 원료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원료를 구입하게 되면 원료 구입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이 A부터 C의 업체, 기업체 또는 공장이 한 곳에 모여 있게 되는 게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경우로 집적 인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에 비해서 A부터 C 기업 또는 공장이 모두 물을 많이 사용한다. 그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라면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끼리 모여 있으면 물의 확보가 쉽지가 않아요. 물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되니까 이런 업체들은 한 곳에 모이면 불리하기 때문에 서로 흩어져 위치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를 분산인자다. 이런 개념 차이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163쪽의 중간 가로 3번을 보면 공업 입지 결정의 3단계에서 시장, 지역, 지점이란 말 나오죠. 이 부분도 딱 한 번 출제가 됐을 때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라 순서를 물어봤습니다. 바로 시지점이죠. 시장의 시, 지역의 지, 지점의 점, 시지점 세 글자만 기억하신다면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자, 3번에 공업 입지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제목의 순서가 이론의 주장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1번에 보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 나오고 그리고 한 장을 넘겼을 때 165쪽에 가로 3번을 보면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 또 가로 4번에 통합 이론, 이렇게 세 가지 이론이 있지만 그 통합 이론 부분은 실제로 문제화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베버의 공업 입지론과 래쉬 이론만 알아두시면 돼요. 물론 출제 빈도 및 비중을 따진다면 공업 입지론에서는 베버 이론이 압도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목을 보시면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최소 비용 이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종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지점에 공장이 세워지는 게 유리하다는 입장이 될 것이고 또 비용이란 말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생산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급 측면의 공업 입지론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에 비해서 래쉬의 이론은 최대 수요, 제목 속에 수요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요 측면의 공업 입지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래쉬와 베버의 관점은 정반대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순수익을 따질 때는 전체적인 수입에서 전체적인 비용을 빼고 남은 값이 순수익이다라고 보았을 때 베버는 각종 비용이 최소 가장 적게 드는 지점에 기업, 즉 공장이 위치하게 되면 그만큼 기업의 수익은 최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봤다는 거죠. 이에 비해서 래쉬는 아무리 비용이 적게 들어도 물건이 팔릴 수 없다면 그만큼 수익이 높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물건이 많이 팔릴 수 있는 곳에 기업이 입지하게 되면 총 수입이 최대가 됨으로써 순수익을 최대로 만들 수가 있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펼쳤다는 거죠. 나름대로 이론의 타당성은 모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을 따지게 되면 이때 최소 비용 이론이기 때문에 베버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했다는 거죠. 바로 수송비, 노동비, 그리고 집적이익을 고려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어차피 집적이익은 한 곳에 모여서 발생하는 이익이기 때문에 집적인자를 고려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오케이? 물론 이 중에서도 베버가 가장 강조한 건 수송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수송비와 노동비는 비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장 적게 드는 최소가 되는 지점에 기업이나 공장이 세워져야 될 것이고 집적이익은 이익이니까 이 최대가 되는 지점에 기업이나 공장이 입지함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묶어서 문장을 만들게 되면 수송비와 노동비는 최소가 되는 지점, 집적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에 기업이 입지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베버 같은 입장에서는 수송비를 가장 강조했기 때문에 노동비나 집적이익 이런 다른 요건, 자, 다른 조건이 일정 불변. 이때 일정 불변이란 말이 나온다는 건 그 부분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베버는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 세 가지를 고려해서 이론을 주장했는데 이때 노동비와 집적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즉 다른 조건이 일정 불변이라면 남는 건 수송비 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장이 가능하냐면 베버의 공업 입지론에 따르면 다른 생산 조건이 일정 불변인 경우에는 수송비가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또는 기업이 입지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런 지문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실 것.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베버는 생산자는 합리적인 경제인으로 가정을 했다는 거죠. 생산자는 합리적인 경제인으로 가정을 했다는 점. 아울러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됐죠? 이것이 바로 베버 이론의 핵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리고 싶은 건 원료지수의 개념인데요. 원료지수라고 하는 건 원래 공식이 제품 중량, 즉 제품의 무게로 국지 원료 중량을 나눈 값이에요. 근데 국지 원료가 어떤 뜻이냐면 우리 원료는요 크게 보편 원료와 국지 원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보편 원료라고 하는 건 햇빛이나 공기처럼 아무 곳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얘기하고요. 국지 원료는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료 지수를 구함에 있어서는 국지 원료를 고려하는 거지 보편 원료라는 말이 나올 수는 없다는 것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국지자가 없다면 제품의 무게로 원료의 무게를 나눈 값이 원료 지수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만약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모보다 분자값이 크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원료의 무게가 제품의 무게보다 무겁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무게가 무거울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결과 원료의 수송비가 제품의 수송비보다 많이 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요, 당연히 원료 수송비를 줄일 수 있는 쪽에 공장 또는 기업이 입지함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를 원료 산지 근처에 기업이 입지하여야 함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원료 지향형 입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때 원료의 무게가 제품의 무게보다 무겁다는 건 예컨대 석회석, 자, 시멘트 원료가 석회석이에요. 그럼 석회석 10톤을 이용해서 시멘트 1톤을 생산했다면 무게만 가지고 보면 원료 무게가 제품 무게보다 무겁죠. 근데 이것을 시멘트의 생산 과정이라고 본다면 결국 어때요? 무게가 줄어든 셈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예쁘게 포장하면 중량 감소 산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더불어 국지 원료,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산업이거나 원료의 부패 변질이 쉬운 산업들은 가급적이면 원료 산지 근처에 공장을 세움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묶으면 원료 지수가 1보다 큰 산업, 또 중량 감소 산업, 그리고 원료 수송비의 비중이 제품 수송비의 비중보다 큰 산업, 또 국지 원료를 사용하는 산업이거나 원료의 부패 변질이 쉬운 산업 등은 원료 지향형 입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료 지향형 입지와 그 내용이 정반대가 되는 것이 시장 지향형 입지가 되거든요. 그러니 저 같으면 원료 지향형 입지에 해당하는 산업들을 몽땅 기억했다가 시장자가 나오면 반대로 뒤집어 줄 겁니다. 뒤집어 볼까요?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반대 1보다 작다. 중량 감소 산업의 반대 중량 증가 산업. 원료 수송비 비중보다 제품 수송비 비중이 큰 산업. 국지 원료 반대 보편 원료를 사용하는 산업. 또 원료 반대 제품의 부패 변질이 쉬운 산업 등은 시장 지향형 입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 이외에 노동 지향형 입지나 중간 지점 지향형 입지, 또 직접 지향형 입지 등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아주 깊숙한 내용 필요 없고요. 특징적인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만약 문장 속에 노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노동 지향형 입지가 답이고요. 또 수송수단이 바뀐다. 수송수단이 바뀐다. 이런 식의 문장 표현 들어가면 중간 지점 지향이 답이고, 또 수송비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다 또는 크다 이런 식의 말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직접 지향형 입지를 정답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결국 163쪽, 164쪽의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